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6% 하락한 22,761.0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8% 낮은 2,544.73에 나스닥 지수는 0.16% 내린 6,579.7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북미 간 긴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을 지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0.8% 오른 1,28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다소 남아들면서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58% 오른 49달러 5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다크 40지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지수는 각각 0.11%, 0.16% 상승한 반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지수는 0.2% 떨어졌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과 브렉시트 협상에서 EU와 영국이 충돌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의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가 쉬었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뉴욕 증시는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긴 연휴를 끝내고 11일 만에 거래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추석 연휴를 마친 다음 날 개장한 코스피는 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또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0월 10일 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화요일이지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상준입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었던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금융주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이번 주에 실적 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체크할 만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시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감각들이 다들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한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되는데, 미국 시장의 모습들과 한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겹쳐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실적이 겹쳐지는데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보다도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 동시적으로 겹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양호하다면 주가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흐름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저앉았습니다만은 계속 연속적인 상승 랠리를 저희들 연휴 동안에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오히려 조금 좀 운이 없는 거 아니냐. 계속 미국 증시 상승하는 동안은 쉬었고 미국 증시 한 차례 숨고르게 하니까 이제 개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상승은 일정 수준 이상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 일단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가동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가동률은 결국 경기와 거의 동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나온 이번 ISM 제조업 지표를 보면 60.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상당히 좋다라는 것 아시겠죠? 절반 이상, 50 이상이면 좋은 건데 60을 넘었으니까 좋은데 어느 정도 좋으냐? 2004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2004년이라면 미국 증시가 저금리로 상당한 본격적인 경기 랠리를 뽑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2006년 후반 이후 그리고 2007년부터는 버블 상태로 들어간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미국 경제 흐름 당시 때보다도 좋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ISM 제조업 지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수출도 좋아요. 한국 수출은 뭐가 좋죠? 한국 수출은 완제품도 많이 나가지만은 최근에 좋은 것은 중간재 제품, 부품 제품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품 제품이 많이 나가서 한국 수출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세계 경기가 대체적으로 좋다. 세계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좋다. 제조업 경기가 좋다는 것은 공장 가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건을 잘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리적인 물건을 만든다는 건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도 점차 회복이 되는 거고 소비의 회복이 제조업 회복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민 하나는 이제 거리를 두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삼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상황은 요즘 별로 좋지 않은데 뭐가 경기가 회복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경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의 시간 격차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체감과 지표로 나오는 경기 흐름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표가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흐름들을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반면에 미국의 그 취업자 수요. 취업자 수라고 하면은 농업하는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미국의 비농가 취업 고용자 수가 33,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한 것은 상당히 큰 폭의 감소예요. 2010년 9월 이후에 첫 번째 감소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좋았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하나 평균치도 10만 명을 하였는데 이것은 2012년 6월 이후에 이런 3개월 이동 평균치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냐 경기가 제조업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용이 줄어드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지정학적으로 허리케인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일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애널리스트들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고용자 수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GDP가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사람 손을 안 거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즉 뭐 기계라든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계속 좋지만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이번 고용이 나빠진 것은 조금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지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분명히 경기는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희망,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3분기 실적이 그럼에도 나쁘다면 이렇게 일주일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분명히 좋다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한국이요. 한국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기 수출이 상당히 양호해요. 어느 정도 좋냐면 3분기 수출 증가율이 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2010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한국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네, 반영됐습니다.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 즉 어떤 주식으로 반영이 되죠? 주가 올라간 주식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어떤 주식이 올라갔나요? 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즉 반도체가 좋았어요. 반도체 기여도가 최고고 내년도까지도 반도체가 가장 호황 국면을 갈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비 투자가 계속되는 과정 있잖아요.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가 완료되고 나서 공급 사이드에 과잉이 나올 수는 있는데 설비가 진행 중인 과정은 지금 당장 공급 쇼티지라는 얘기야.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설비 투자가 끝나고 났을 때와 과정하고는 좀 구분해서 주식시장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반도체에서는 설비 증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설비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반도체가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반도체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그럼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 3분기에 나타난 점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반도체는 원래 경기에 동행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반면에 얘네들이 3분기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튀면은 한국 시장에서 그렇죠. 2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좋아가지고는 다른 주식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냥 중소형주와 많은 수량의 주식들은 삼성전자 올라갈 때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도 좀 그랬습니다만 연휴 끝나고 나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반에는 오늘 내일 정도 수준까지는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그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주가 전체 시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지수 고점을 돌파하면서 2,500을 향한 시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10월 달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시장 다시 잠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지난 일주일간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미국이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자산 축소를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 자산 축소 얘기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폭적으로 올라와서 12월 금리 인상을 이제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그 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3국인 한국 입장과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자산 축소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았다면 신흥국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올리는 것이 부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그냥 자기 돈 종잣돈 투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입을 하는 차입에 대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 조건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금리 인상은 그렇다면 결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좋을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그것이 더 많이 반영되겠죠. 그러나 미국 시장이 안정이 돼 있다면 그 부분을 소화해낸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지난 일주일간의 강세 흐름은 신흥국 시장에는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한국 주식으로 다시 넘어와서 반도체 주식들과 대형 주식들이 좋으면 중소형 주식들은 약세를 보여주었다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또 하나 수출이 증가해서 수출 주식들이 좋아졌다면 돈이 수출주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쪽에 있는 주식들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돈이 민감주가 아니고 방어주로 들어가잖아요. 통신주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런 쪽에 별로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특이한 점은 화학 주식들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심각하게 많이 빠진 화학 제품이 있습니다. 부타디엔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부타디엔을 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타이어나 이런 쪽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롯데화학이라든가 이런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이 좀 운이 없다는 게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 미사일이 또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주일간의 상승을 한국 시장에 녹여내지 못하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압박받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역시나 좀 우려 상황이고 그 부분은 여전히 걱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되 일단 전체적인 그 판세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60-70% 정도는 되는 상황이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게 많으니까 일단 기대감을 갖고 시작은 할 수 있는 연휴 이후에 주식시장 되지 않겠느냐 예상합니다. 예, 긴 연휴를 마치고 국내 증시 오늘 상승일까 조정일까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국과 국내 경기 상황을 먼저 분석해드렸습니다. 곽상준 부지점장님은 그래도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 이후로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오늘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럽 증시 전반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카탈루냐가 어떤 도시를 품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스페인 도시 유명한 도시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에 있고요. 그러니까 카탈루냐는 스페인 내에서 경제적인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부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 왜 이런 분리독립 움직임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카탈루냐가 다른 스페인 지역에 비해서 비리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수반들이 계속 그 비리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주 냉소적으로 보죠. 이것은 물타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탈루냐의 그 수반들이 계속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비리 행위들을 덮기 위한 행위로 이런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셀로나를 끼고 있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지역인데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려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클 수 있나요? GDP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GDP를 많이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거기 있을 때는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원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전력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카탈루냐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기업들은 이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 해라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사를 마드리드 그러니까 스페인의 수도죠. 수도 마드리드로 이전하겠다는 그 기업들이 막 속속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일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런 상황들 그리고 기업도 떠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이 분리독립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그 독립투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을 반대하는 비중이 점차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리독립 찬성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유럽적으로까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스페인 내에서 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 한번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들은 스페인의 금리를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금리가 막 올라가면 상당히 그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줘야만 스페인 채권이 팔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페인 상황이 나쁜 것이니까 이 카탈루냐가 독립하게 되면 스페인에 좋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점에서 스페인의 금리 흐름을 보면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로는 지금 유럽의 전반적인 흐름에 아주 큰 영향까지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분리독립에 대한 요구가 계속 치솟는 그런 과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 추이를 보면서 확인의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9월 달을 지나면서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와 IT 대형주들을 투자하신 분들과 그리고 몇몇 대형주들을 투자하신 분들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를 대형주 일부는 가지고 가시면서 향후를 도모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기 흐름이 너무나 좋은 몇몇 업체와 업종들은 그냥 무시하고 다른 것 오기를 기다리기에는 수급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그 펀드, 주식형 펀드가 빠져나간 다음에 별로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게 저희가 현장에 있어 보면 이쯤 되면 펀드의 규모가 이제는 서서히 막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지난 한 5년 넘는 기간을 통해서 2011년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한번 꺾어진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에 환멸을 느끼고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너무 없어서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붙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붙이려면 개인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들의 참여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개인들이 탈탈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긴 중소형주들이 호황이 되는 국면까지는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일부를 투자하시고 일단 상당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중대형주들로 가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맞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밸런싱을 좀 맞추시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 아니겠는가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갈수록 전방위적인 고강도 통상 압박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참 주식시장이 개장한 이래 32년 만에 최장 연휴라고 하죠. 열흘간의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제 첫 번째 장이 시작하기 전인데요.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과연 10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오늘 장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주식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할지라도 시장의 분석은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계 증시가 우리 연휴 기간에도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열일간의 연휴가 다소 아쉬움으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마저 나타났는데요. 과연 연휴 첫날 쌍집절이라 할 수 있는 오늘 10월 10일 시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 10월 달에 대한 시장 전망도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지토국가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맹폭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사드 보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또 이슈가 있죠. 지난 9년 동안 지속했던 중국과의 통화 수합이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오늘 재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코멘트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합의에 동의했다 하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중국과의 통화 수합 협상 문제, 특히 이 중국과의 통화 수합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과 통화 수합을 맺은 것이 달러로 본다면 1222억 달러거든요. 1222억 달러. 그런데 중국이 무려 46%, 정확하게 45.8% 차지하고 있습니다.
560억 달러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파급 효과는 굉장히 지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에 따라 국내 시장이 오늘 출렁거릴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우방이나 할 수 있는 미국과 이 전통적인 우방이 좀 다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치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계에서도 또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이 그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협상이 없다 하는 강경한 태도였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일이었죠. 자, 통상장관이 미국을 건너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하겠다 하고 꼬리를 내린, 어쩔 수 없는 거죠. 꼬리를 내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한미 FTA 재협상이 과연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푸느냐. 지금 그렇잖아도 동교역 같은 이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더 많이 뺏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한미 협상을 마무리 짓느냐, 이끌고 가느냐,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국내 산업계. 물론 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설사 재협상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죠.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국내 지금 그 경기 활성화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 한미 FTA 협상이 그렇죠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그 협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 문제도 큰 산인데요. 이번 주에도 주식에 큰 영향을 줄 핵심 이슈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지금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북한과의 이 핵 문제 때문에 이슈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북한이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일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마저도 일부 외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북한이 오늘 창단 기념일입니다. 그죠? 창단 건국기념일이죠. 이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이 창건일 오늘을 천으로 해서 혹시 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 12일 날이죠. 이번 주 12일 날은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미국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이 의사록에서 이 테이퍼링을 포함한 자산 축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실 말이 볼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자, 역시 우리나라가 믿을 것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13일 날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발효가 됩니다. 13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영업이 과연 50조 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0조 원을 전문가 예상치에 따라서 육박하는지 또 50조 원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도 가장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금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금주는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그런 검토와 분석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 이슈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순 새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심사 강화 등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집 없는 서민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자산과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영업활동 한다는 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을 더 적극적으로 조여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지난 8월 2일 날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 지역,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분당, 이런 데를 정부가 24곳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한 이후에 일부 모니터링 투기 지역, 과열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오히려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들 지역 이외에도 추석 연휴 이후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중순까지는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후속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후속 대책이라는 것이 뭐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대량으로 사는 거는 이거는 자제하겠다. 그리고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리고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조절을 해서 정부가 좀 더 강도 높은 다주택자의 그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대책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계속 요거에 관계된, 요건 뭐 이런 가계대출 문제와 부동산 대책 문제는 요거와 연결된 주식시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면 참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정부의 강력한 준대책이 이 부동산 대책은 적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추가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기대감은 높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전해주십시오. 네. 자, 연휴 다음에, 연휴 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 연휴 전이었죠. 9월 마지막 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금요일장이었죠. 종합지수가 무려 0.9% 상승하면서 2394포인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400포인트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대 양봉이죠. 과연 그 상승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근데 해외 증시를 포함한 국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증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 3대 시장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슈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유럽 시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유럽에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스페인의 국가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독립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압도적인 스코어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페인 주식시장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리가 급등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른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 같은 유럽 선진국 국가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투표 영향이 유럽으로 확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이미 나타났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도 이런 해외에서 불어오는 낙제는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은 한층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오히려 해외에서 들려오는 호조세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주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옵션 마인일과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어닝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호재성 재료를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은 면밀한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내 시장을 보면요, 지난 6월 달에 24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러니까 4개월 연속 2400포인트를 추가해서 아주 지루한 국면입니다. 물론 연간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이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 개장이 되었던 지난 2017년 1월 2일 날 월요일 날 개장을 했거든요. 그때 코스피 종합지수가 2022포인트입니다. 외우기가 좀 쉽죠. 202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난 9월 말의 종가, 추석 연휴 전 종가가 2394포인트라면 한 20% 정도, 정확하게 18.1%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중으로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시장의 탄력도가 약하다는 것이 아쉬움이고, 지난 4개월 동안의 연속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10월 달도 과연 횡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주식시장은요, 상승하면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 조정이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을 받느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의 모습을 받느냐 하는 차원인데요. 지금의 모습으로 본다면, 길게 본다면 지난 상반기 그리고
2, 4분기 동안 상승했던 시장이 6, 7, 8, 9, 4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아쉬움을 갖지만 크게 본다면, 연간으로 본다면 상승 위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좀 크게 본다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추석 연휴 이전에도 제가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국내 시장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말씀 드렸죠. 그 전략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 시점에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죠. 뭘 사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야, 시장 종합지수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선물 옵션, 인버스라든지 이런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미 투자자들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종목을 뭘 사느냐 한번 보죠. 이미 3분기 13일부터 어닝 시즌이 발효가 됩니다. 그럼 3분기 어닝 시즌이 최선 발표되는 시점까지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업종 전망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배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종목으로 제가 다 언급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윤곽이 나타나요. 어떤 종목? 역시 반도체를 포함한 IT,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그죠? 이들 종목군들이 역시 3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드렸던 지주사들, 그리고 정유주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이들 종목군들이 3분기에도 어닝 시즌을 이어갈 실적이 호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들 종목으로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은 추석 연휴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주사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주사라는 게 그룹 대표 주식들입니다. 그룹사들 대표주, 그리고 정유주.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감산합의 연장 가능성이 더 짙게 내포되고 있고, 이제 겨울로 들어서면은 유가의 수요가 정유의 수요가 더 증가하죠. 주가는 이 정유주 석유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을까요? 정유주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것도 배당 투자죠. 연말이니까 또 10월달은 배당주 시즌이거든요. 배당을 많이 한 주식에도 포함된다는 점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 같이 보시기 바라고, 역시 올 4, 4분기에도 3, 4분기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오늘을 포함해서 금주도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여유를 가졌었죠. 네, 우선 저희 시장 쉬고 있을 때 미국 3대 지수는 트럼프 정부 법인세 인하 가능성, 기대치 같은 걸로, 연휴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가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국내 시장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눌림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시장을 지지한다 생각을 하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오랜 연휴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매물대 마디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게 더없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준을 잡고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코스피 시장 보합 마디 기준은 우선은 318 지수부터 320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차를 둔다면 0.5% 정도 317.50부터 320.50까지를 보합 마디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 보시면 우선은 뭐 전일 거래일 그 저항점들을 올려놓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아무래도 그 미국 지수들 영향으로 갭 상승으로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보합 구간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우선 상단부 지지력 돌파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눌림에서 지지력 매수 배팅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략 자리는 318 지수 지지력을 보고 배팅이 들어간 게 좋겠고요. 전일 종가 자체가 317 지수에서 멈췄기 때문에 보합 구간 이 구간 안으로 들어서면 이 구간 지지력을 보고 전체적인 방향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320 지수는 매물대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지지력의 매수 배팅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자체가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구간에서 시작이 된다, 오히려 윗 구간을 더 높여서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 눌림에서 시작이 된다면 박스 상단부하고 하단부 저항을 두고 방향을 추종하는 그림들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는 오늘 출증과 함께하는 첫 시간이신데요. 이미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만난 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저는 우선은 추세 지지 저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이 보합이냐, 그다음에 추세냐, 그걸 구분한 다음에 이제 주요 매물대 방향성을 보면서 그날 방향이 돌파냐 지지냐, 그걸 결정해서 배팅을 하고 있죠. 근데 우선은 국선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국선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림들은 이래요. 우선은 지지력이 전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고 싸우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 저항대들 있는 이 구간대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구간대들 싸우다 밀렸는데 윗구간 저항들이 있죠. 근데 이미 야장에서 318 지수 후반대까지를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는 이 구간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위에 아래 저항이 강하죠. 그래서 이 바운더를 정해놓고 이 구간 오늘 같은 날은 보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들 기준으로 싸울 거다. 한마디로 추세 지지 저항을 기본으로 해서 그 구간 내에서 추세가 더 나는지 아니면 바운더리 내에서 노는지 그걸 보고 배팅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유로 달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달러가 지금 저번 주에 강세를 띄었었고요. 아직 자리가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FX 이 차트는 유로가 강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차트고요. 달러가 강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내려오는 차트인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보고 있었던 바운더리는 이 윗구간 1.1900 부분을 깨면 우선은 하방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선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복지점 3개가 계속 맞으면 반등을 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가를 1.16400대까지를 더 열고 있고요. 450 매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17000대 아래를 좀 공략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전반적으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 관점 유리하다 보고 있고요. 단지 저가를 낮출 때는 저가 부분에서 쫓아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애들 다시 달러 강세 영향, 되돌림이라고 보는 거죠. 추가적인 그림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 자리에 있는 애들 위아래 부합을 노리되 되도록이면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아이들을
눌러주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차트가 반대하더라도 우선은 이 구간대를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주력으로 매도를 쳐서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는 걸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지 않았을 때부터 되돌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우선 저희가 서울경제에서 해외 선물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이 차트는 50불대 중심으로 52불대, 52, 3불, 그 다음에 47, 8불 중심으로 놓을 건지를 결정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우선은 저번 주 전일 거래일 때 매도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50불대 지지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 차트는 지금 우선은 48불 후반대부터 50불대 초반까지가 보합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싸움은 50불대를 깼기 때문에 50불대 저항 매도가 주력인 자리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은 꼭지점 어떤 규칙을 지키고 보합 구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합인데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 구간 안에서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선은 저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아시아 시장은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부족한 아시아 시장은 중심각에 가 있다. 그래서 위아래 바운더리가 양쪽으로 열려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선 얘네도 달러 영향을 받겠지만 달러 자체가 거의 목표가 근처에 와 있고요. 반등 자체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방 경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위아래 열고 있는 보합 구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략법은 12800대 지지력의 매수 배팅을 우선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눌림이 없이 올라간다면 윗구간 고가 근처에서 매도 공략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첫 방송을 기념해서 오늘부터 서울경제TV 시청자들 위해서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국내 코스피 200 연동지수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제가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를 기반으로 지수 변동을 하루 변동폭을 예상해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수 방향성과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의 매수, 매도 시점과 비중,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가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선물하고 있는데 그게 우선은 주식 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지수가 굉장히 뛰었지만 우선 개별 종목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선은 큰 흐름들을 보고 배팅하는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한 재미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주식 하시든 해외 선물 하시든 어떤 걸 하시든 지수 그 다음에 금융시장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